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녀의 과거와 가족에 관해서는 모르는군요. 아루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혼잣말하듯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소. 그녀는 가족과 어린 시절에 대해 거짓말을 했지. 하지만 난 그녀를 용서했소. 그녀가 창피해하는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을 숨기기 위해 늘어놓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아마 아주 가난한 계층 출신이었을 거요. 그렇지 않소? 그녀는 제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 가난한 계층이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난 슬펐소. 페루 사회의 수많은 편견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 유명한 가문과 그들의 인종차별을 말이오. 그가 내 말을 끊고 말했다. 그녀는 소피아눔 성심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말했소. 상류층 딸들이 다니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리마 최고의 학교지. 그리고 아버지는 면화재배 농장의 농장주인데 자신은 이상주의를 실현하는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해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고 했소. 하지만 그녀는 혁명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 난 그걸 확신하오. 내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어. 아마 쿠바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을 거요. 심지어 나와의 결혼도 서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쿠바를 벗어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싶으니 페루로 여행하자고 제안했소. 물론 그녀는 또다시 이야기를 꾸며냈어. 미르에 소속되어 있었고 쿠바에 체류했기 때문에 페루에 발을 들여놓으면 즉시 체포될 거라는 이야기였지. 나는 그런 거짓말을 용서했어. 그녀의 불안감에서 나온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남아메리카 국가의 강력한 사회적 인종적 편견에 물들어 있었어. 그래서 내게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거짓 전기를 들려준 것이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적이 없었어. 가끔 나는 아루누 씨가 내 존재를 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그의 시선은 허공의 어느 지점에 멍하니 머물렀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너무 낮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나를 의심과 증오의 눈길로 쳐다보았고 그녀에게 정부가 있었는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내가 그녀와 친구고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그녀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였다.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나는 당신들이 아주 잘 산다고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와인 한 병을 주문하고 한참 멍하니 있더니 표독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요. 정말 추하고 더럽고 나를 배신하는 행위였어. 나는 그녀에게 내 이름을 주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썼어. 내 외교관 경력에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쿠바에서 꺼내주었고 그건 정말 고난의 십자가 길이었어. 그런데 그토록 철저하게 나를 배신하다니. 그녀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비인간적이었어. 갑자기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입술을 움직이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의 네모 반듯한 히틀러 코스염이 일그러졌다. 다시 펴졌다. 그는 빈컵을 마치 산산조각 내려놓는 듯 힘껏 쥐었다. 그의 핏발선 조그만 눈이 축축히 젖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에게는 가식적이고 터무니없이 들릴 것 같았다. 문득 나는 그가 그토록 절망하는 이유가 단지 그녀에게 버림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에게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내가 평생 모은 저금이었어. 아루누 씨는 마치 그의 비극이 내 탓이라는 듯 비난하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나는 이제 늙었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오. 이해하겠소? 그녀는 나를 속였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폭력배와 작당해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거요.
게다가 우리가 스위스의 은행 계좌에 넣어둔 돈을 모두 인출했소. 내가 그녀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었던 것인데 알겠소? 공동 명의로 된 계좌였어.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한 거였지. 내가 평생을 일하고 희생하며 모은 돈을 상속세로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오. 그녀가 신의를 저버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건지 이해하겠소? 그녀는 저금을 하겠다며 스위스로 가서 내 돈을 몽땅 가져가 버렸던 것이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그녀는 그렇게 나를 파멸시켰어. 기막힐 정도로 멋진 행동 아니오? 그녀는 내가 나를 고발하지 않고는 내 명성을 망가뜨리고 내 직책을 버리지 않고는 그녀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어. 내가 그녀를 고발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비밀 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한 내가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거요. 얼마나 멋진 계획이었는지 이해하겠소?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는 동일한 주제로 자꾸 되돌아갔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마시고 각자 생각에 빠질 때에만 잠시 입을 다물었을 뿐이다. 그녀가 그를 버린 것과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의 돈을 모두 가져간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슴 아프냐고 묻는 건 너무 심술궂은 짓이겠지? 나는 그가 안쓰러웠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중간중간 짧고 다정한 말만 몇 마디 건넸다. 사실 그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를 초대한 건 그저 그의 넋두리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인 앞에서 아내가 사라진 뒤 자기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렸다고 소리대어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안하오. 속마음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필요했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홀에는 우리만 남아있었다. 종업원들이 초조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줘서 고맙소. 이렇게라도 해서 내 감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소. 나는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될 것이고 어떤 문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이 위선자인 것처럼 마치 아르누 부인의 도주와 비밀계좌 인출을 계획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다. 언젠가 그녀를 만나게 되면 꼭 전해주시오. 그럴 필요 없었다고.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다 주었을 거라고. 그녀는 내 돈을 원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기꺼이 그 돈을 주었을 텐데. 하지만 이런 식은 옳지 않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 우리는 에펠탑에 반짝이는 불빛이 비치는 식당 문 앞에서 헤어졌다. 그것이 버림받은 로베르 아르누 씨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기에르모 로바톤이 지휘하는 미르의 투팍 아마루 부대는 메사펠라다에 주둔을 했던 본부 부대보다 5개월 정도 더 활동을 지속했다. 라콘 벤시온 계곡에서 사망한 루이스 데라 푸엔테 우세다와 파울 에스코바르, 다른 미르 지도자들 때도 그랬듯 페루군은 어떻게 그 게릴라들을 멸살했는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다. 로바톤과 그의 동료들은 1965년 후반 내내 그란 파오날에 정착한 아샤닌카 부족의 도움을 받아 군 특수부대의 추격을 피했다. 특수부대는 지상뿐 아니라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중에서도 작전을 수행했고 게릴라를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했던 원주민 부락을 잔인하게 파괴했다. 투팍 아마루 부대는 많은 대원이 사망하며 결국 와해되었고 모기와 피로로 질병으로 사기가 떨어진 마지막 12명 게릴라는 1966년 1월 7일에 소치키 강 인근에서 사망했다.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것일까? 아니면 체포되어 처형된 것일까? 그들의 무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할 수 있는 소문에 의하면 군 특수부대는 로바톤과 부사령관을 헬리콥터에서 밀림으로 떨어뜨려 동물이 그들의 시체를 먹어치우게 했다. 로바톤의 프랑스인 아내 자클린은 여러 해 동안 페루와 외국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페루 정부에 단명한 게릴라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생존자가 있었을까? 그들은 벨라운데 테리의 마지막 통치 기간 동안 분열된 격동의 페루에서 남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쁜 소녀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동안 나는 작은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머나먼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계속 접할 수 있었다. 그는 페루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회의적이 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게릴라를 격퇴한 바로 그 군인이 이제는 합법적인 국가를 무찌르고 또 다른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독일에서 메사펠라다의 생존자를 만나게 되었다. 다름 아닌 심령주의자 알폰소였다. 리마의 견신론 종파를 통해 프랑스로 왔다가 뚱보 파울의 달변에 감동해 영혼과 사후세계를 버리고 게릴라가 된 친구. 그때 나는 프랑크푸르트에 체류하면서 통신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는 시간을 이용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계산대 옆에서 누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즉시 그를 알아봤다. 그를 만나지 못했던 지난 4년 동안 그는 살이 쪘고 머리를 아주 길게 길렀지만 수줍고 약간 슬퍼 보이는 미소를 짓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은 옛날과 똑같았다. 그는 정치난민 자격으로 독일에 와 몇 달 전부터 프랑크푸르트 출신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파울이 프랑스에 있던 때 알게 된 여자였다. 우리는 터키인이 서빙을 하는 백화점의 카페테리아로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곳은 통통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령주의자 알폰소는 메사펠라다를 무차별적으로 휩쓸어버린 특수부대의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그는 그 공격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루이스 데라 푸엔테 우세다의 지시로 키아밤바에 파견되었다. 그곳과 도시의 지원기지 간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몇 주 전에 지원기지에 도착했어야 할 게릴라 훈련을 받은 요원 5명의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쿠스코 지원기지가 공격을 받은 거야. 그는 내가 기억하는 예전에 그 차분한 태도로 설명했다. 페루군이 몇 사람을 체포했는데 고문받다 누가 푼 거야. 그래서 그들이 메사펠라다를 쳐들어온 거지. 사실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어. 로버톤과 막시모 벨란도가 훈인해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거든. 수많은 경찰과 군인을 몰락시킨 야우 아리나 매복 작전 이후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유인하는 계획이었지. 쿠스코에 있던 우리는 아직 이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어. 데라푸엔테의 생각은 주둔지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것이었어. 게릴라 부대의 중심은 영원한 이동이다 라고 체 게바라가 가르친 대로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고 우리는 안전지역에서 체포되고 말았지. 심령주의자는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 수세기 전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상하게 거리를 두고 얘기했다. 그는 어떤 상황들이 결합하여 자기가 키아밤바와 쿠스코의 미르 지원 기지를 초토화시킨 공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지 몰랐다. 그는 쿠스코의 어느 가족 집에 숨어 있었다. 견신론 종파의 신도로 예전부터 알던 집안이었다. 그들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그리고 약 2달 후 알폰소를 화물트럭에 숨겨 푸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볼리비아로 건너갈 수 있었고 오랫동안 수석을 밟은 끝에 서독의 정치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메사펠라다에서 뚱보 파울은 어땠는지 말해줘. 그는 3800m의 고지에 그곳의 삶에 잘 적응했다. 야영지 부근을 답사하며 행진할 때 그의 뚱뚱한 몸이 가끔 심술을 부리곤 했지만 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특히 산을 오를 때나 폭우 속에서 벼랑을 내려갈 때 그랬다. 한 번은 징구렁이었던 어느 산 비탈길에서 넘어져 20-30m를 굴렀다. 동료들은 그의 머리가 박살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흙으로 뒤범벅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살이 많이 빠졌어. 알폰소가 덧붙였다. 이에리악 차스카에서 그와 헤어질 때는 거의 너처럼 삐쩍 말라 있었어. 가끔 우리는 네 얘기를 했지. 그는
우리의 유네스코 대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라고 말하곤 했어. 몰래 쓰던 그 시들을 출판할 용기는 냈을까? 그는 결코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 우리는 밤에 지루함을 떨쳐내기 위해 자주 농담 대회를 열었는데 그가 항상 1등을 차지했지. 그의 아내와 아들은 지금 쿠바에 살고 있어. 나는 심령주의자 알폰소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국제회의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고 나는 전화번호를 주면서 파리에 오면 전화하라고 말했다. 알폰소와 만난 얼마 전이던가 후던가 작은아버지의 냉혹하고 무서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1968년 10월 3일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벨라운데 테리 민주정부를 전복했던 것이다. 벨라운데 테리 대통령은 망명길에 올랐고 페루에서는 12년간 지속될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다.